우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전체 강의는요, 우선은 강의가 한 30분 정도 될 텐데, 실습이 사실은 60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실제로 데모를 해보니까 거의 1시간 반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실습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퀴즈를 내드리고, 그거를 실제로 코딩을 해보시고, 한 2, 3분 있다가 정답을 공개하는 형태로 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머신러닝에 이런 게 좀 익숙하지 않다. 그래서 이게 내가 좀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재빨리 조교 한 분을 잡아서 옆자리에 앉히고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교님들이 정답지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아, 저기 한 분 손 드셨네요. 네.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꽤 어려운, 이게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전처리하는 거를 좀 많이 알려드리고요. 실제 인공지능을 하는 거는 뭐 매뉴얼이 잘 되어 있어서 인공지능의 함수를 적용하는 거는 뭐 여러 번 해보셨겠지만 어렵지 않은데 전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저희가 그 워크숍을 하기 전에 그 사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머신러닝을 잘 모르시는 분이 전체 참여자 중에 한 20% 정도, 기본적인 개념은 알지만 조금 디테일하게 알고 싶다라고 하신 분이 한 37%. 그래서 사실은 저희 지금 참여하신 분들에서 분 중에 한 50% 정도는 머신러닝에 대해서 뭐 개념적으로는 알지만 실질적으로 해본 경험은 없으신 분들인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실습 자체를 조금 더 한 스텝 한 스텝씩 할 수 있게끔 조금 내용을 좀 바꿨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머신러닝 수업을 들으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통계 쪽, 확률 쪽 이런 쪽에 대한 실습을 많이 들으셔서 사실 이런 통계나 이런 그 저희가 1일차 때 저희 정경 교수께서 통계 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드려서 제 발표 자료에는 이런 이렇게 수식이라던가 아니면 통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진 않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머신러닝 튜토리얼을 통해서 듣고 얻고자 하시는 바는 무엇인지 저희가 그 거의 한 71% 정도, 40분 정도 되시는 분이 본인의 연구 문제를 적용하고 싶다라는 그 서문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뭐 지도교수의 역할이겠으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실제로 영상이나 이런 건 해봤지만 이런 그 직접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해보고 싶은 의지가 있다. 그리고 NGS나 마이크로레이 하이스루프 데이터를 가지고 신약 개발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걸 알고 싶다라는 의사가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 자료에서는 저희가 이제 임상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실제로 머신러닝을 적용하는 그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사실은 1일차, 2일차에 사실은 어떤 이제 알제브라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그 교과목 아니면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는 많이 말씀을 드리셨을 것 같고, 본인의 연구 문제에 적용하기에 적합한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여기서 실습을 할 데이터는 타임 시리즈 데이터인데요. 임상 데이터에서 그 빈번하게 나오는 되게 그 스테레오 타입의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실습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강의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거나 이런 게 있으면 언제든지 손을 들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가 오늘 아침에 오자마자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은 저희가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주피터가 필요합니다. 혹시나 늦게 오신 선생님 중에서 주피터가 설치가 안 되신 분은 재빨리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그 아래와 같은 파이썬 패키지들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지금 저쪽에 손이 드셨네요.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저희가 메일 주소를 이미 다 알고 있어서 이미 메일로 사전에 어저께 공지를 드렸는데요. 혹시나 중계 쪽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설치가 안 되어 있으실 것 같아서 중계 쪽에서도 지금 강의 시간에 설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션 5의 두 번째 이미지 중심의 인공지능 쪽에서도 동일한 패키지를 가지고 실습을 할 예정이라서요. 지금 빨리 설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실습이나 이런 거는 한 30분 있다 시작하고요. 저희 강의부터 먼저 시작을 하면 현재 그 의료 데이터 영역에서 각광을 받는 키워드가 리얼워드 데이터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의료 데이터 쪽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이런 풍조에서 리얼워드 데이터라고 하는 현실 세계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풍조가 많이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리얼월드 데이터가 무엇이냐? 대표적인 리얼월드 데이터가 병원에서 수집하는 EMR 안에 있는 환자에 대한 데이터, 아니면 환자가 직접 본인이 수집할 수 있는 페이션트 제너레이트 헬스 데이터, 소셜 데이터, 그리고 여기에서는 뭐 호스피탈 비짓이라던가 클레임 데이터나 랩 같은 환자들 중심으로 해서 수집되는 모든 데이터를 리얼월드 데이터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얼월드 데이터에서 미니풀한 퀘스천을 하고 정말 적합한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나오는 근거가 리얼월드 에비던스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실습에서 사용할 데이터는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실습을 할 예정이고, 그 정확히는 공단의 100만 명 코호트 데이터 중에서 일부 노트북에서 충분히 실행 가능할 만한 5,000명의 데이터 사이즈를 가지고 저희가 실습을 할 예정입니다. 네, 현재 발표 자료는 공공 데이터가 아니라 민간 데이터 영역에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현재 언더 리뷰 중인 논문에 대해서 발표를 드릴 거고, 크게 임상 데이터는 이런 공공 영역에서 수집하는 데이터와 민간 영역에서 수집하는 데이터로 구별이 되게 됩니다. 그럼 공공 데이터 영역 쪽에서는 유전체 데이터, 저희가 이제 질병관리본부라던가 코다라던가 이런 그쪽에서 100만 명 코호트 혹은 이제 이런 그 종양, 은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집되는 데이터가 유전체 데이터가 있고, 특정 방문에 대한 수준, 저희가 이제 표본 코호트나 환자 표본 자료, 이제 심평원이나 공단을 통해서 만들어진 자료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연구 집단, 저희 이제 패널 데이터라고 보통 표현하는데요. 서베이나 패널 아니면은 이제 여기 보면 암 등록 자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공공 영역에서의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데이터는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민간 의료 기관에서 수집하고 있는 임상 데이터, EMR, 팩스 뭐 이런 류의 데이터가 있을 것이고, 현재 저의 강의 자료는 EMR 기반으로 해서의 강의 내용이고, 실제 실습은 이 공공 영역에서의 표본 코호트의 일부 데이터를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션에 김유영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부분은 이런 민간 영역 중에서도 의료 영상을 팩스 데이터를 통해서 아마 실습을 많이 하실 예정입니다. 저희가 그러면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냐, 저희가 이제 에어 폴루션이 헬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고, NEJM의 논문에 따르면은 이런 PM 2.5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올코즈 모탈리티가 7.3% 정도 증가한다라는 이런 논문이 2017년에 이미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정말로 국내에서도 정말 이게 합리적인 기준인지 저희가 한번 이렇게 연구를 해봤는데요.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네이션와이드 데이터, 저희가 표본 코호트하고 그 특수목적 DB 그리고 그 공단의 클라우드에서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한 것이고, NO2, SO2, PM10이라는 세 가지 환경, environmental 팩터를 가지고 다이렉트한 임팩트하고 큐뮬러티브한 임팩트에 대해서 각각 분석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그 즉각적인 반응이 즉각적으로 즉각적인 익스포저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다면, 저희가 실제로 환자 데이터를 봤을 때는 이 환경이라는 것 자체가 몸에 누적될 수 있는 어떤 이제 그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오랜 기간 동안 누출값이 이렇게 큐뮬러티브 됐을 때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추가 분석을 했고요. 실제로 SO2 같은 경우는 10주까지의 누적값이 유효하게 계속 그 CEP, 정확히는 이제 폐렴, 지역사회 획득 폐렴의 발생에 영향을 주는 것을 분석을 하였습니다. 똑같이 저희가 그러면은 이게 이 지역사회 획득 폐렴이라는 게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이 영향을 주느냐, 이게 저희가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이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는 가정하에서 인구 집단은 기저라인을 기준으로 기저질환을 기준으로 해서 집단을 나눴고, 크게 카디오베스큘라 디지즈를 가진 집단, 그리고 이제 레스페리올들이 호흡기계 질환을 가진 집단, 그리고 이제 말리그런트 튜머, 캔서를 가지고 있는 집단 3개를 나누고, 그것 대비해서 컨트롤 집단에서의 똑같은 노출값을 했을 때의 어떤 리스크가 변화하는지를 보았는데요. 실제로 이 맨 밑에 깔려있는 빨간색이 그 컨트롤 집단이고요. 이 보라색으로 나와 있는 게 튜머인데,
익히 예상할 수 있는 이 연두색으로 나와 있는 호흡기계 질환이 가장 리스크가 높았고요. 컨트롤 대비해서 아마 튜머 같은 게 한 그 평균으로 봤을 때는 한 2배 정도, 그리고 레스피레토리가 거의 한 3배 정도의 차이가 나왔고, 카디오 같은 경우는 중간에 지금 여기 껴 있는데요, 한 2배 정도, 한 2.5배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걸 저희가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실 PM이라는 게 저희가 PM 2.5, PM 10 이 데이터를 가지고 추가 분석을 했는데요. PM 2.5 같은 경우는 아마 뭐 환경 쪽 연구 분석을 해보셨으면 좀 알 텐데, 데이터가 아직 다 공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PM 2.5를 데이터를 수집한 게 2015년도부터 해서 국가에서 수집을 했고, 이게 공단의 표본 코호트하고 그 오버랩되는 기간이 딱 1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PM 2.5 같은 경우는 1년 동안의 데이터만을 가지고 실제로 네이션와이드하게 이게 그 폐렴의 발생에 영향을 주느냐라고 봤을 때, 이 L2가 위크인데 그 L2로 갔을 때 이 각장 이제 그 오즈 레이셔가 높은 걸 확인했고, 위클리 큐뮬러티브한 이펙트를 봤을 때는 1주 이내에 그 큐뮬러티브 밸류가 실제 CAP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까지 이제 진행을 하면서 논문을 거의 한 3편 정도 썼는데요.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실제 클레임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어떤 검사를 했다, 예를 들어서 특정 바이러스 검사를 했다, 아니면 특정 약을 먹었다, 아니면은 뭐 블러드 테스트를 했다라는 어떤 행위에 대한 것만 있고,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바이러스 테스트를 했을 때 파지티브하게 나왔는지, 아니면 블러드 테스트를 했을 때 그 블러드 테스트의 결과가 위험하게 나왔는지, 엑스레이 검사를 하고 나서 정말 이게 CAP 소견이 보이는지, 이런 결과값들이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해외에서 한 연구이고요. 500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클레임 데이터에서 축적되어 있는 레코드와 밑에는 EMR, 저희는 뭐 EMR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EMR 데이터에서 축적된 레코드를 비교해봤더니 이렇게 차이가 심하게 나더라라는 결과입니다. 보시면 어느 영역이 많이 심하게 차이가 나냐, 여기에 오더라던가 차지, 바이탈, 이 영역들이 사실 데이터가 많이 축적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클레임 데이터에서 표시가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은 어떤 모델을 만들려고 했냐, 리얼타임 이런 그 폐렴에 대한 리스크 모델을 만들자. 근데 이게 리얼월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고,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 환자가 직접 내가 어떤 기저를 가지고 있는 환자인데 아주 간단하게는 내가 오늘 밖에 나가도 될까요? 제가 COPD가 엄청 심한 환자인데, 이런 질문에 대한 응답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이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스터디 디자인은 크게 이제 케이스 컨트롤로 나눠서,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런 뉴모니아에 대한 다이그노시스를 받은 집단을 대상으로 했고, 그리고 2주 이내에 이런 그 이머전시나 아웃페이션트에 대한 그 응급 기록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저희가 작업을 했고, 그리고 이게 어떤 메인 다이그노시스 그 온리, 이게 왜 메인 다이그노시스라고 했냐면, EMR 데이터에 보면은 이 환자가 실제로는 뭐 유방암도 있고 뭐 이렇게 힙 프랙처도 있고 다양한 진단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사람이 현재 이 병원에 왔을 때의 주요한 에피소드는 보통 메인 다이그노시스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과거에 COPD도 있었고 과거에 뭐 무슨 혈액암이 있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보통은 이제 그 서브 다이그노시스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서브 다이그노시스가 한 9가지 정도까지 기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환자에 대한 다이그노시스는 한 10가지 종류가 있고, 그 중에서도 입원 비짓, 입원에 입원한 경우, 그리고 입원에 응급실에 오는 경우에 한해서 하는 걸 메인 다이그노시스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사람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때 서브 다이그노시스까지 다 하면 거의 이제 한 사람이 종합병원 수준으로 엄청 많은 다이그노시스가 나올 수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뉴모니아에 대한 진단을 받았지만 주진단으로 뉴모니아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만 연구를 하였고, 기본적으로 이미지 테스트, 그리고 이제 엑스레이, CT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에서 이미지 테스트는 어디까지 포함을 했냐면, 이미지 검사 결과 기록지에 대해서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을 해서 이 사람이 뉴모니아에 대해 의심이 될 만한 사람이다라는 키워드 매칭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랩 테스트 결과, 그리고 CAP라고 해서 이런 그 30일 이내의 진단까지 다 이제 이렇게 HAP라고 해서요.
폐렴은 병원 내 획득 폐렴도 있거든요. 그래서 HAP는 저희가 제외를 하고 CAP만 저희가 이제 목적을 하였습니다. HAP의 기준은 사실은 구글에서 보면은 나와 있어요. 뭐 몇 주 입원을 했고 이게 그 병원 내에 획득할 수 있는 의심스러운 진단이다라는 거는 되어 있어서, 그리고 저희가 ICU라던가 중증 질환 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제를 해서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케이스 선택 기준인데요. 저희가 싱글 메디컬 센터에서 작업을 했고, 이게 1년 동안, 1.5년, 1.6개월 동안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전체 N수는 이제 그 3,664명에 대한 데이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중에서 진단 전 1일이나 후에 14일 이내에 엑스레이나 CT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이걸 한 이유는 폐렴 같은 경우는 확진 검사가 엑스레이 O와 CT입니다. 이걸 통해서 만약에 이 사람이 진단은 뉴모니아로 받았지만 엑스레이나 CT 결과 없이 그냥 뉴모니아를 받을 경우에는 명확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400명 정도에 대한 환자가 이제 배제가 됐고, 진단을 기준으로 해서 1년 동안, 1년 전, 진단을 기준으로 1년 전에 이제 외래나 이런 응급에 최소 4회 이상 방문한 경우를 데이터를 했는데요. 이렇게 한 이유는 이 사람에 대한 이제 검사 결과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그 리얼타임으로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번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랩 결과가 존재하며 진단의 기준에 여기 똑같은 거네요. 그리고 HAP 병원 내 획득 뉴모니아는 저희가 제외했고, 컨트롤과 1대3의 매칭, 이 매칭의 기준은 저희가 성별과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매칭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컨트롤 집단의 이제 셀렉션하는 플로우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나이, 성별, 진단, 월일을 매칭을 해서, 월일까지는 아니고요, 진단 월까지만 매칭을 해서 컨트롤 집단을 3만 명 정도 저희가 뽑았고, 여기에서 해당 기간 내에 저희가 2015년부터 16년 동안의 데이터가 있는 환자만 해서 3만 명 정도 데이터를 뽑았고, 이 컨트롤 집단도 똑같하게 4회 이상 이제 이런 병원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랩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경우, 그리고 케이스와 세배수 매칭되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뽑았더니 사람 수는 9,137명이고 케이스는 9,639명으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걸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연구 데이터에서 어떤 식의 그 환자의 셀렉션이라던가 이게 결국은 뒤에 나올 이제 분석 모델하고 밀접하게 연결돼서 이제 데이터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십사 하고 저희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수집한 데이터는 한 8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환자에 대한 기본 정보, 그리고 이 환자에 대한 PFT값, 육분도값, 그리고 이제 기저질환들, 그리고 어떤 드럭을 먹었는지, 그리고 그 컬처나 바이러스나 랩 결과들, 그리고 이미지 엑스레이 테스트들을 이제 클리니컬 베리어블로 저희가 선택을 하였고, 그리고 아더 베리어블로는 저희가 인바이러먼탈 팩터, 정확히는 6가지 정도의 인바이러먼탈 팩터를 선택을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가 어떤 환경값에 노출됐는지는 이 환자에 대한 동 정보를 가지고 동일 매칭을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넣은 부분은 KCDC, 질병관리본부에서 인플루엔자 레이트를 이제 보통 이제 배포를 합니다. 그래서 위클리 단위 인플루엔자 레이트도 같이 모델에 넣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모델에서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제 그 환경 변수 같은 경우는 저농도에서는 실제로 임상적인 영향이 별로 없습니다. 저농도에서는. 그래서 그 스레시홀드 이상의 고농도의 노출값이 환경대에 대한 노출값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계산해서 실제 이게 CAP에 영향을 주는지 봤는데, 저희가 SO2나 CO, NO 같은 경우는 이 1년 반 동안의 기간에 저희가 스레시홀드 이상의 환경적인 그 누출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사실은 저희가 선택한 3,000명 그리고 3만 명의 케이스 컨트롤 집단, 그분들이 사시는 데가 이 3가지 인바이러먼트가 되게 청정한 지역일 수도 있고요. 하여튼 그분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고농도의 노출값만을 저희가 선택을 하였고, 그 노출의 기준은 국내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이 여기
PM10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위험하다고 정의된 노출의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나온 기준을 가지고 작업을 하였고 나머지는 국내 기준으로 해서 이 값 이상인 0.1 ppm 이상인 O3가 0.1 ppm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 계산을 해서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저질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앞서 그 심혈관계라던가 튜머라던가 그리고 호흡기에 대해서 정의했는데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누어서 8가지 집단으로 해서 나누어서 면역 이상자, 악성 종양, 그리고 만성 간질환자, 그리고 이제 만성 신질환자, 신경학적 이상이라는 8개의 집단에 나눠서 이 사람들에 대한 기저에 따라서 이런 환경에 대한 리스크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같이 분석을 하였고 여기에 약물 복용력이나 수술력, 흉부 영상 검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구조화해서 데이터를 이제 넣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가 토탈 120개의 메디어블을 가지고 실제 연구를 진행했고 여기에서는 앞서 저희가 본 연구가 리얼타임의 리스크 프리딕션 모델을 만드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타임 베링한 변수가 이 정도 바이러스부터 해서 KCDC 변수까지 작업을 하였고 타임 픽싱한 변수, 진단이라던가 기저진단이라던가 그리고 이 사람이 특정 그 수술을 받았다는 이런 것들은 타임 픽싱한 변수로 해서 120개의 변수를 가지고 저희가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120개의 변수만 저희가 처음에 처리를 한 건 아니고요. 실제로 아까 NLP 작업도 하고 모든 약물에 대해서 다 이제 수집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대략 한 1000개 이상의 변수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이런 임상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에 대한 변수를 120개를 했고 첫 번째는 이제 관련성이 있는 거를 봤고요. 두 번째는 이게 모든 사용자들이 수집한 예를 들어서 랩 테스트도 아주 특이한 경우에 한두 명의 환자에 대해서 랩 테스트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가 모델로 들어가기 적합하지 않아서 그런 거를 다 배제를 해서 파이널리 120개의 변수를 한 거고 실제로 저희가 연구를 진행할 때는 거의 1000개 정도의 변수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해서 environmental factor에 대해서 타임 제로부터 타임 그 53까지 이게 딱 그 주 단위로 1년이 53주더라고요. 53주 기준에서 데이터를 생성을 하였고 이게 랩, 바이러스, 언더라잉 디지즈, 서저리 수준으로 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서 저희가 머신러닝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지금 임상 쪽에서 제일 큰 문제는 아마 실습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해주실 텐데요. 임퓨테이션입니다.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저희가 이제 4회 이상 병원을 방문한 경우에 대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긴 했지만 53주 중에서 4번 방문하신 거거든요. 4회 이상이라는 거는. 그래서 나머지의 밸류 값을 어떻게 채우는지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기준으로 해서 임퓨테이션도 해보고 포워드도 해보고 백워드도 해보고 되게 다양한 임퓨테이션 방법을 적용을 해봤는데 이 논문에서는 사실은 포워드 필링 방법을 많이 썼습니다. 그 포워드 필링은 뭐냐면 내가 1월 30일 날 랩 테스트를 했다면 내가 그 전에 12월 22일 날 한 거의 결과값이 1월 30일 전까지 다 채우겠다라는 겁니다. 그 방법은 임상 쪽에서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건 뭐냐면 이 랩 테스트 결과가 가우시안의 디스트리뷰션에 따라서 이게 떨어지거나 올라가는 패턴이 있을 거다라는 가정하에서 밸류 값을 임퓨테이션을 해주고 보통은 리니어 방법을 많이 쓰죠. 선형이라는 가정하에서 23에서 35로 가면 나머지를 다 채우는 형태를 하는데 사실은 의료 쪽에서는 이게 그 값이 변했다라는 거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사실 검증할 수 있는 걸 누군가 만들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WBC 값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떨어진다, 올라간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여튼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현재는 포워드 필링 방법을 썼고 실습에서도 포워드 필링에 대해서 아마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웨이브 디스트리뷰션의 RNN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저희가 논문을 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2016년부터 연구를 진행했고 그때 당시에는 웨이브 디스트리뷰션 기반으로 한 이런 딥러닝 연구가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2018년 초에 이게 패키지를 만들어서 누가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제가 발표드린 이 그 스킴이 타임 시리즈의 리얼 타임에 대한 어떤 리스크 프리딕션을 하는 모델을 만드실 거라면 웨이블 디스트리뷰션 모델을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웨이블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의료 영역에서는 거의 잘 적용이 되지 않았고 이게 그 서바이벌 모형 중에 하나입니다. 파라메트릭 서바이벌 모형 중에 하나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기계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모델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반도체 기계가 언젠가는 고장이 날 겁니다. 언젠가는 고장이 나는데 언젠가 고장 나는 걸 사전에 알아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기계를 하루 24시간 돌리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뭐 진동을 얼마나 가하고 아니면 그걸 쓰는 사용자가 뭐 10명 이상이고 뭐 환경이나 습도나 뭐 이런 것들을 파라미터로 넣어서 아, 그래. 그러면은 진동을 얼마나 가하는지에 따라서 언제 고장이 날 건가. 이렇게 각 타임 포인트별로 리스크를 프리딕션 하는 게 웨이블 디스트리뷰션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RNN은 그러면은 이 타임을 계속 뒤로 돌아가면서 계산을 하는 모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의료 쪽에서는 사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논문 말고는 언더리뷰 된 건 없고 웨이브 디스트리뷰션 모형이 서바이벌 모형 중에 하나이고 이런 걸 예측하는데 의료에도 적용하면 괜찮을 것 같다. 이런 퍼스펙티브 논문은 나왔는데요. 아무튼 이런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서 아주 좋은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이제 특이점인 거는 이게 알파와 베타 값을 넣어서 타임 t, 이치 타임별로 이 사람의 PDF라고 해서요.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이거의 확률 값을 이제 리턴을 해주는데 아주 특이적인 건 뭐냐면 이 기계가 고장이 났다. 예를 들어서 케이스 집단에서는 어떤 타임 시점으로 해서 고장이 났다라는 기준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컨트롤 집단에서는 이 뒤에 혹시라도 우리가 타임을 익스포저하는 기간이 48시간으로 한정을 지었는데 혹시라도 케이스 집단에서 한두 시간 지나서 또 어떤 진단을 받거나 고장이 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뒤에 타임을 조금 더 고려해서 계산해 주는 게 사실은 이 웨이블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데이터도 실제로 데이터는 1.6년 동안의 데이터를 가지고 케이스는 구성을 하였지만 컨트롤은 저희가 5주 정도 그 뒤에 데이터를 더 인풋으로 넣어서 예측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과가 나오냐? 타임 디펜던트 어큐러시가 나옵니다. 보시면 TT가 뭐냐면 저희가 이제 주 단위의 데이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오버하고 있는데요. 30분인데 주 단위의 데이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2주 전에 이 환자가 폐렴에 걸릴지를 예측하는 게 어큐러시가 0.98이고 이 사람이 24주 전에 이런 폐렴이 걸린 걸 예측하는 게 0.94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케이스하고 컨트롤 간의 리스크 스코어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보는 건데요. 보시면 18주 정도 되면 케이스하고 컨트롤 집단의 평균 리스크가 2배 정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뉴모니아의 집단과 지금 non-뉴모니아의 집단 간의 리스크를 이렇게 비교하면 거의 뭐 1주 전에는 거의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거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사실은 이게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에 저희가 그 통계 모델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려고 시도를 했어요. 근데 저희가 처음에 120개 변수를 다 넣었더니 돌아가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실제 매트릭스 사이즈가 엄청 커서 저희가 뭐 클라우드를 가지고 있었으면 계산했을 수도 있어요. 계산했을 수 있는데 제가 서버 하나만을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해서 아마 계산이 안 돼서 그럴 수 있는데 그리고 실제 저희가 시작을 할 때 당시에는 거의 1000개 정도에 대한 변수를 넣어서 예측 모델을 리얼타임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희가 트레디셔널 통계 모형은 적합하지 않다라는 가정하에서 이 웨이블이라던가 RNN 모델을 적용을 했는데요. 사실은 임상 영역에서 그리고 이제 리얼드 데이터들의 특징이 변수들이 엄청 많다라는 게 아주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통계 모형에서는 사실은 이제 계산이 안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머신러닝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단계에서는 사실은 어떤 변수를 어떻게 넣을지 그리고 이 디자인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려사항이 되게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습으로 바로 들어갈 텐데요. 혹시 강의 내용이나 아니면은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연구 데이터에 어떻게 접목할지에 대한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시면 네, 한 2분 정도 받겠습니다. 예, 저기. 예, 좋은 강의 잘 들었고요. 네. 저도 우연히 이 공기 자료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게 그 아산병원에서 케이스는 그렇게 진단명으로 하는데 제가 잘 못 들은 것 같은데 컨트롤은 그러면은 건강한 정도가 어느 정도의 건강한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그 추출하시는지 제가 그게 첫 번째가 궁금했고요. 네. 두 번째는 그 병원 자료니까 서바이벌 같은 것도 차이가 나는지 볼 수가 있으셨을 텐데 혹시 서바이벌은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가 궁금하고, 또 세 번째는 그 에어코리아에서 자료를 받으신 걸로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저도 이제 연구를 하면서 궁금했던 게 약간 변수 간의 콜리니어리티가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뭐 오존이랑 PMPM이 그 다이어널 베리에이션이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질문이 3개나 돼서요. 첫 번째 질문이 그 컨트롤을 어떻게 선택했느냐였죠. 컨트롤 같은 경우는 저희 썰스였나요? 썰스란 게 임상 영역에서 중증 환자, 모든 진단에 대해서 중증이다 아니다라는 스코어를 제공해주는 크라이테리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크라이테리아 기준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건강한 집단을, 이렇게 진단은 받았지만 상대적으로 건강한 집단을 선택하는 기준에 맞춰서 했었고요. 그게 정확히는 제가 썰스라고 기억을 하는, CER? 제가 끝나고 제가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탈리티를 어떻게 모탈리티에 대해서 혹시 분석해보냐고 여쭤보셨는데, 저희가 이 데이터가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 이렇게 하반기, 상반기 거의 1.6년 정도 데이터라서 사실 저희가 해볼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사망 정보도 획득할 수 있는데, 이게 폐렴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가 있으시긴 하겠죠. 근데 모탈리티가 그렇게 사망하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서 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한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분석을 추가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 노출 자체에 대한 밸류 값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뒤에 안 계시는데요. 그 정인경 교수님하고 같이 그 에어 폴루션에서 나왔던 데이터 자체를 재구성하는 작업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는 거는 그 밸류 자체보다는 그 환경 노출을 측정하는 측정소가 너무 띄엄띄엄 있어요. 한국 같게 서울시는 되게 많은데요. 강원도가 하나 있거든요. 그 전체를 대표하는 그 누출값이. 그래서 그 밸류 값 자체도 사실은 잘못되어 있을 수 있고, 실제로 그 밸류 값을 측정하는 위치도 너무 작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정경 교수님께서 이런 그 지오그래픽 스태티스티가 메인 그 메이저이신데, 현재 나사에서 그런 환경에 대한 노출값을 이미지로 적용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한국에서의 환경 노출에 대한 값을 다시 재구성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적합한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그걸 다 계산하면요 공개를 하겠습니다. 네. 혹시 또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뒤에 마이크 있습니다. 네. 아니면 마이크 좀 누가 좀 갖다 주시겠어요, 조교님? 네. 네네. 저희가 이게 중계를 하고 있어서 마이크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네. 말씀 잘 들었고요. 그 피처들 이제 제가 들은 바로 이제 아마 10,000개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지금 추려내신 게 이제 120개 정도라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제 그런 전문가들의 어떤 그 난리지로 이런 태스크에 relevant한 피처들을 셀렉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뭐 스태티스티컬한 메소드로 이런 피처들을 셀렉션 해보신 적이 있는지 그런 네. 거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논문이 저희가 1.0, 2.0, 2.5, 3.0, 3.0 단계의 논문입니다. 그 전에 이제 3개 정도의 논문을 다 했었는데, 거기서는 저희가 통계 모델, 이렇게 클레임 데이터를 가지고 할 경우에는 변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스테바이즈 방법을 가지고 변수 셀렉션을 해서 이게 아웃컴하고 연결성이 있는 변수에 대해서 작업을 한 게 있고요. 이게 10,000개까지는 아니고요. 10,000개면 사람이 할 수가 없는 수준이라 한 1,000여 개 정도 데이터를 하였고, 1,000여 개 정도에서 임상적으로 그 폐렴하고 관련성이 있는 거를 먼저 선정하긴 했지만, 대부분의 변수들이 그 필터 아웃된 거는 모든 환자들이, 여기에 이 케이스 컨트롤 집단에 있는 환자들이 적어도 몇 % 이상의 검사를 한 건지만 선택을 해서 사실 많은 변수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임상 같은 경우는 연구를 목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환자 진단을 목적으로 해서 유니크한 테스트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렇게 대규모 집단 연구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어서 그런 변수들은 다 제외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